박형일 박사님을 이제 모셨습니다. 예,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시고. 우리 박형일 박사님은 뭐 전공이 이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셨어요. 전공을 하셨고 YTN에서 한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요즘 그 미디어 기술, 방송 기술 쪽이 컴퓨터 관련, IT 관련 뭐 그런 그 기술, 그런 능력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필요하고 그런 인재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특강을 해주실 제목도 IoT 플랫폼. 우리가 지금 이제 수업을 사물 인터넷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IoT 플랫폼, 그 다음에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뭐 방송국에서도 그 인공지능을 뭐 영상을 포함해서 뭐 영상도 그렇고요. 뭐 그런 쪽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 현장에 이제 계신 분이니까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1시간 반이나 한 2시간 정도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2시간 가까이 집중을 해서 특강을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박형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예전에 한 3년 전에 여기 그 특강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방송사에서 그 쓰고 있는 CMS 쪽,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쪽 가지고 한번 특강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IoT 플랫폼, IoT 쪽 강의라서 IoT 플랫폼 쪽하고 사실은 인공지능이 좀 요즘 또 많이 도입이 되려고 하고 있고 인공지능 쪽이 굉장히 핫한 이슈라서 사실 근데 인공지능 쪽이 할 일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아직 본격적으로 회사 내 구축보다는 외부에 있는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사실은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IoT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또 다른 강의를 하고 있는 게 클라우드 쪽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사실 많은 인공지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IoT 플랫폼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늘 IoT 플랫폼은 사실은 그냥 앞에 서두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고 그 IoT 플랫폼에서 필요로 하는 영상이라든가 특히 컴퓨터 비전 쪽, 영상 쪽 관련 인공지능 쪽을 많이 활용 사례들을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코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배우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밑에 뭐 PhD 뭐 기술사도 있고 그런데 PMP라고는 혹시 못 들어보셨죠? PMP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이라 해가지고 미국 자격증인데 프로젝트 베이스로 사실 회사 내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일이 터지면은 그것들 위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으로 해서 세 가지가 가지고 있고요. 오늘 IoT 플랫폼은 살짝 그냥 그 조금만 말씀드리고 인공지능 쪽하고 딥러닝 쪽 그리고 컴퓨터 비전 쪽 비디오를 영상을 다루는 쪽이죠. 그쪽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거라든가 활용 사례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많이 좀 해주세요. IoT 플랫폼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IoT 플랫폼이 이제 사실 우리가 뭐 IoT 플랫폼, IoT 관련해가지고 뭐 하려다 보면은 이두아노나 뭐 라즈베리 파이나 이거 가지고 코딩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커다란 프로젝트 관점에서는 클라우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많이 쓰는데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IoT 디바이스들이 있어요. 그걸 통합해가지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클라우드 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다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단지 돈이 드는 거고 돈이 들고 그 클라우드에 있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드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시거나 그러면은 다 사실은 회사에서 돈을 대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취직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회사 내에 코드들이 다 있습니다. 이미 코드들이 있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처음부터 땡짜리로 코딩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사물 인터넷이라고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스테이지, 처음에 센서를 가지고 그것들을 게더링해서 스토리지에 넣고 분석하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다 클라우드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IoT 플랫폼의 역할은 뭐 다 아시겠죠. IoT 과목이니까 센서라든가 디바이스 연결, 하드웨어 연결이라든가 다른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통신 프로토콜 처리라든가 디바이스 우리가 이렇게 이두아노 가지거나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가지고 하면은 사용자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심플하게 하죠. 그런데 기업용으로 사용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보안 시설들이 필요해요. 그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우리 들어가서 연결만 하면은 근데 연결하는 것들은 조금의 코딩은 필요해요. 연결하려면은 그런 사용자 보안이라든가 인증 관련들을 표준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하고 그리고 센서하고 디바이스의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것들 취합하고 그것들을 분석하는 것까지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에 우리가 필요한 수학을 코딩으로 만드는 함수식까지 다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지만 않은데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웹페이지에다 띄운다. 웹서버 만들어야 되죠. 우리들이 데이터들을 다 게더링해서 분석을 했는데 웹페이지를 못 만들면 안 되죠. 근데 웹페이지 만드는 것도 클라우드에서 사실 몇 개, HTML 몇 개만 하면은 웹서버까지 다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을 IoT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oT 플랫폼은 클라우드 중심으로 하는 데가 있고 엣지 컴퓨터 중심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클라우드 중심의 플랫폼이었고 엣지 플랫폼 같은 경우들은 현장의 데이터를 갖다 직접 컴퓨터에 분석해서 다시 현장을 제어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면은 둘 다 클라우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 좀 이따가 잠깐 페이지를 보였을 텐데 아마존 웹 서비스에 IoT 플랫폼들이 다 있고요. MS 애저에도 IoT 플랫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구글, IBM 왓슨, 셋, 레오나르도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 머신러닝, 가령 IoT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단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IoT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들도 코딩들이 다 돼 있습니다. 코딩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맞춰주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게 되면은 IoT 관련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들을 소프트웨어를 다 짜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회사에 이미 다 쪼만쪼만한 사람들이 쪼만쪼만한 코딩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처음에는 그것들을 안 하는데 처음에는 잡일들을 하겠죠. 근데 그것들을 하다 보면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전부 그것들을 활용해서 사실 이렇게 큰 시스템들을 분석하고 처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다 여러분들은 한 번씩 겪어보게 될 거예요. 애저 쪽, 아까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IoT 플랫폼이었고 애저 기반의 IoT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분석하고 처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거 이런 형태의 다이어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애저에 보면은 애저가 마이크로소프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물 인터넷 파트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API하고 데이터베이스 가령 요게 알토스라고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엣지 디바이스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리고 여기서 IoT 인공지능에서 미리 학습시킨 데이터들 그것들도 사실은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돈만 내면 됩니다. 그 돈은 회사에서 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직장을 가지셔서 어느 회사든지 한번 들어가면은 대부분은
작은 회사들은 대부분 다 클라우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확실히 이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심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얼마 되는지는 뭐 나중에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IoT 관련해서 스마트 농업들 요거는 최근에 주간 기술 동향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IITP에서 주간 기술 동향에 올라온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뭐 스마트 농업 관련해서 온실, 정제, 환경 제어, 자동화, 무인화, 원격 센싱, 예측 분석, 예지 보전하는 거,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스마트 농업을 IoT로 활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홈을 다 아시죠? 스마트홈에서 인공지능을, 그리고 IoT를 이용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려고 있냐면 이렇게 수학하는 로봇이죠. 수학하는 로봇에 그 과일들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영상을 분석해요. 그걸 인공지능을 통해서 합니다. 이 뒤에 가면은 제가 뒷부분에 컴퓨터 비전 쪽을 인공지능을 얘기를 할 텐데, 거기 보면 분석하는 기법, 분석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기가 다 익었는지를 사실은 인공지능 영상 분석을 통해서 해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이론을 학교에서 배우겠지만은 실제 쓸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실은 노력들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오늘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스마트 농업에서 이렇게 제초하는 것들을 사실은 제초하는 로봇이 있는데, 로봇이 저걸 레이저로 쏴요. 레이저로 쏴가지고 그러니까 제초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그 배추인지, 실제 사람들이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구분하려면은 인공지능으로 영상을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제가 지금 미리 담아놓은 거고, 영상 분석에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스마트 농업에는 이렇게 자율주행 기능도 다 들어갑니다. IoT를 어차피 IoT라 그래도 IoT 예전에 몇 년 전에 IoT는 세상이 다 바뀌었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바꾸고 있는 게 모든 것들이 다 융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하고 융합되고 센서 기술하고 융합되고, 그리고 하다못해 저런 자동차 기술, 기계공학 기술하고 다 융합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만 알아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다 알아야 되는데, 다 알아야 되는 게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농업은 혹시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스마트팜을 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율주행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아까 얘기 인공지능 그런 그 영상 분석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를 수는 없잖아요. 스마트팜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그런 것들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요즘 드론으로 농약도 많이 쓰죠. 드론 기술도 알아야 되고, 드론이 영상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영상 분석해야 되는 거지만 영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GPS 기술이라든가 여러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농업에 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기술하고 센서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렇게 그 영상들로 그 어떤 병이 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 기술로 합니다. 그래서 IoT는 다 아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IoT 플랫폼으로 다 좀 넘어갔어요. 그런데 IoT에 관련된 것들도 다 인공지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주제로 삼았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공상과학 영화 보고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은 사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하나예요. 프로그래밍이 하나인데 그걸 인간의
학습적인 능력의 일부를 대체해주는 프로그래밍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지능하고 일반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볼트체로 쳐놨는데 일반 프로그램 우리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뭐 구구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짜보잖아요. 혹시 파이썬 할 줄 알아요?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해볼 텐데 파이썬 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프로그램하고 인공지능하고는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학습이 있으면 인공지능이에요. 학습이 없으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습이 있냐 없냐에 따라 인공지능을 따는 거고, 학습은 꼭 내가 시킬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렇게 분류하면 인공지능이 전체적인 카테고리에 있고, 그리고 기계학습이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최근에 유행하는 것은 딥러닝 쪽이죠. 딥러닝 쪽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통계하고 수학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 인공지능 하다 보면은 저는 통계하고 수학을 사실 조금 알아야 돼요.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학을 옛날에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데, 예전에 수학을 그 고등학교 때라든가 그때 듣던 그 수학의 용어들이 가끔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공지능 코딩할 때 적용할 때 그런 수학의 개념들이 약간씩 들어와요. 수학을 알고 있으면 쟁당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통계하고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기계학습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가 요즘은 딥러닝이 나오면서 사실은 그것들도 다 무시되기 시작했어요. 딥러닝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전공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사실은 별로 그렇게 그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인공지능을 헷갈리면 안 돼요. 저도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인공지능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직 프로 직장이라든가 직업을 가지고 알아야 될 것들은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고, 인공지능은 공상과학 영화 얘기입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로 학습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작업하는 기술인데, 그것들을 아예 딥러닝을 통해서 아예 컴퓨터가 하는 거를 머신러닝 모델의 일종입니다. 인공지능의 대상은 뭐가 있어요? 뭐를 인공지능으로 삼는 대상이 있죠.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총. 데이터 있고, 영상하고 이미지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음성, 우리 뭐 알렉사라든가 뭐 카카오톡에서도 부르죠. 이렇게 부르면 나오고, 그런 음성을 처리하는 게 있고, 그 음성에서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데이터에서 나오는 그런 문장들을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게, 사람의 이 인공지능이 이해하기 위한 자료나 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를 인공지능이 처리를 해요. 대상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것들을 잘 처리하려면, 고성능으로 처리하려면 딱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3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인공지능을 성능을 제대로 된 성능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우리 아까 IoT 얘기했죠. 그 많은 데이터들이 사실은 다 웬만하면 그 쓰레기 취급이 되는데,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풍부한 인공지능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묵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2000년 초반에도 인공지능이 있었어요. 그때 알고리즘을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최신 알고리즘들, 딥러닝 알고리즘들 사용하는 것들하고,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파워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인공지능 하면 계속 사실은 반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혹시 엔비디아, 우리 게임할 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쓰죠. 그 그래픽카드가 인공지능한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빨리 지금 내 PC에서 돌린다면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또 클라우드 상에서 돌린다면은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사실은 돈을 내고 사야 돼요. 돈 내고 소프트웨어를 얼마큼 사면은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잘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우수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고,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들은 뭐 다 알겠지만,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사실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60년대 56년에 존 메카시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1970년대 처음 AI 빅타가 왔습니다. 그때는 컴퓨터 성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 기능에 한계가 있었고 논리 체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AI 붐이 한번 일어났는데, 전문가 시스템, 그때 IBM 컴퓨터들이 이제 1980년대 생겨나면서 또 한번 그 AI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이게 쭉 떴다가, 그때 전문가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 또 한 번 다시 1990년대 지나면서 AI 윈터가 또 한 번 왔습니다. 그때는 데이터가 너무 모자랐어요. 그때는 IoT 관련 기술도 별로 없었고, 센서들도 사실은 그 데이터를 다 긁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폰에서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생긴 게 2008년 정도 됐죠. 그때 생겨났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다시 AI 윈터가 왔었고, 근데 2000년 넘어서 2012년 정도에 딥러닝을 뒤에서 말하는 CNN이라든가 이런 딥러닝으로 사실은 그걸 구현한 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2012년 이후에 사실은 AI 붐이 일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AI 쪽에 겨울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3차 붐이 일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이거를 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기술들은 우리 그 혹시 코인 하는 학생들 있을지 모르는데, 코인 요즘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는데, 모든 그 기술들은 한번 붐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그것들을 한번 연구한 다음에 필요 없는 기술들은 다 죽어버리는 그런 한번 거품이 생깁니다. 거품이 생겼다가 요즘 이제 쓸데없는 코인들 다 제거해버려야 되죠. 잘못된 코인들,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는 코인들은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기술들은 거품을 한번 거치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AI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거품이 진짜 살아남을 기술들만 살아남고 나중에는 다 없어져요. 그래서 한번 거품이 쫙 일었다가 지금 조금 살아나는 기술들은 GPU 기술들이라든가 컴퓨터 비전 기술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쭉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만 살아나고, 기술이 안 좋은 기업들은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고, 인공지능의 미래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앞으로 사실은 융합 기술이고, 인공지능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잡시프트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로봇들이 사실은 서빙도 하고 있고, 음식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지만, 다행히도 앞으로 인공지능 쪽을 공부를 하면은 직업을 최소한 20년 정도 이상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다 나오더라도 그거를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잡이 이쪽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기술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코딩들 꼭 한두 가지 시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회사 들어가면은 코딩들 일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코딩도 다 있습니다. 만약에 쓰레기 같은 쓸데없는 코딩도 있지만, 그것들도 사실은 다 쓸모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장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이거 인공지능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코딩 기술들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 여러분들 해보시겠지만 파이썬 쉽죠? 제 때만 해도 이제 그 교수님 연배 되시거나 뭐 이러면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C라든가 C++ 해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코딩하다 지쳐가지고 밤새도록 애가잡는 게 일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그러니까 코딩을 해놓고 이게 왜 안 되지 이랬는데, 요즘은 그 우리 연배들의 코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왜 되지 이래요. 사실 몇 줄 안 되는 사실 그런 그 코딩으로 우리 뭐 웹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제어할 수 있죠. 그죠? 몇 줄 안 되는 거, 옛날에는 다 일일이 다 짰어요. 근데 요즘은 소스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기계학습, 인공지능 얘기하다가 또 이제 다시 머신러닝 쪽으로 돌아가야 되네요. 기계학습 쪽이라고 머신러닝이라도 얘기하고 기계학습이라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머신러닝 쪽이 더 유행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딥러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지금 머신러닝이 사실은 기반이 됩니다. 딥러닝 쪽에 기반이 되는데, 요즘은 그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C랑 C++, C샵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데이터를 넣고 인풋을 넣고 우리가 알고리즘을 짜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이었죠. 그죠? 근데 요즘은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일종인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가상의 아웃풋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알고리즘을 만들어줘요. 아까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그 인공지능에 꼭 필요한 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그랬죠. 데이터를 막 때려넣으면은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는 게 그 AI 프로그래밍입니다. 기존 전통적인 모델링이 저래되죠. 데이터하고 사람이 일일이 짜는 핸드크래프트 모델이 있어요. 그거를 데이터하고 알고리즘을 짜서 컴퓨터에 넣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기존의 프로그래밍이었다면은, 머신러닝 쪽,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실은 인공지능 프로그램 아니지만 머신러닝 쪽, 특히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쪽은 먼저 학습을 시킨다 그랬죠. 인공지능 학습이라고 했어요. 예상되는 결과 취하고 결과 데이터하고 샘플 데이터를 넣어주면 컴퓨터가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아까 잘 정제된 데이터들, 우리가 IoT 데이터라면 IoT 데이터들을 넣어가지고 그 상관관계를 잘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알고리즘을 새로운 데이터를 적용하면은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계속 머신러닝은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 학습하는 데는 총 보통 세 가지의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사진을 보고 개냐 고양이라를 학습을 시키는데, 요거는 지도학습이라고 얘기해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감화학습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전이학습이 또 하나 있는데, 전이학습은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끌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가령 뭐 라즈베리 파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학습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기가 힘들 때 미리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게 전이학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도학습이 있고 비지도학습이 감학습인데, 지도학습은 개냐 고양이라는 일일이 데이터를 다 받아줘야 돼요. 가령 뭐 그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데 갈 때 이게 사람인지 뭐 신호등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들을 다 라벨링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최근까지 사실은 데이터 랭글러라고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라벨링 붙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요즘은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그리고 테슬라도 최근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뭐 그 몇만 명 잘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렇게 라벨링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게 개냐 고양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뭐를 갖다 만들었는데, 요즘은 자동으로 라벨링을 달아주는 오토 라벨링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개냐 고양이냐를 일일이 사람이 라벨링을 해서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 방법이 있고, 그 비지도 학습은 이게 뭐 털 색깔, 뭐 고양이 꼬리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라벨링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강화 학습은 우리 게임할 때 어느 쪽으로 그 조금 더 좁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리워드를 줍니다. 그 포인트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리워드를 계속 주죠. 그래가지고 계속 좁은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환경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화 학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분류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 세 가지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 하려면은, 그래서 머신러닝 하려면은 이런 그 선형회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분류 문제라든가 요거 다 수학이에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수학 공부하냐고 사실은 쎄 빠지게 했는데, 요즘은 필요 없어졌어. 공부하다 보니까 다 만들어놨더라고. 펑션을 다 만들어놨어요. 함수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머신러닝은 지금 굉장히 사실은 핫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라든가 뭐 라이브 베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요즘은 데이터가 많아지고 계속 그 데이터가 많아져가지고 그래프로 보면은 정확도가 사실은 딥러닝 쪽이 정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뭐 테슬라에서 말하는 자율주행, 기타 영상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딥러닝 쪽으로 속하는데, 정확도는 높아졌는데 과학적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데이터를 밀어넣으면은 이게 왜 그게 나왔는지 몰라요. 가령 알파고 같은 경우에 왜 그 지점에 바둑을 뒀는지 사실은 너무 많이 학습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습니다. 대신 굉장히 정확도는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강화학습 쪽도, 랜덤 포레스트나 이런 쪽도 정확도는 좋고 과학적 해석이 가능하다지만 사실은 너무 데이터들이 많아서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혹시나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런 것들을 사실 막 우기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딥러닝은 아까까지는 이제 머신러닝이라 가지고 뭐 인공지능의 일반적인 건 얘기했지만, 딥러닝은 사실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게 라벨링들 다 오토 라벨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이제 그 플레이그라운드 텐서.org라는 그 사이트에 가면은 어떤 형태로 딥러닝이 구성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머신러닝은 저런 인풋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라벨링을 사실은 일일이 다 붙인다 했죠. 개냐 고양이냐 뭐 여러 가지 붙인다 했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넣어야 되는데, 사진을 1080에 720p라든가 1080이라든가 이거 사이즈를 딱 맞춰야 돼요. 사이즈를 맞춰주는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기 위해서 인풋을 정확하게 맞춰주고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머신러닝을 시키는 방법이고,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고, 딥러닝으로 가면 인풋이라든가 이들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처음에 학습하고 뭐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하는 익스트랙션하는 저런 작업들을 머신러닝 쪽은 하지만 딥러닝 쪽은 합쳐놨죠. 하지만 아직도 이쪽은 계속 여러 가지 힘든 작업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CNN이라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저런 알고리즘을 알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혹시 CNN 방송국은 알죠? 방송국, CNN이라는 방송국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CNN을 봤을 때 방송국이 이름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인공지능 공부하기전에. 근데 합성곡 신경망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컴퓨터가 보는 거는 이런 강아지들 새를 볼 때 사실은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숫자로 봅니다. 숫자로. 저거를 분석해내고 저게 강아지라는 거를 찾아내는데 CNN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사진을 여러 장을 데이터를 넣으면서 이게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계속 학습시키는 겁니다. 학습시켜서 하는 거고, 요거는 혹시나 나중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CNN 딱 치시면은 요거 영상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장수가 너무 많고 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사진을 넣어서 이게 고양이냐를 계속 학습을 시켜서 딥러닝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 인식까지 하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아키텍처가 이렇게 돼 있어요. CNN 아키텍처가 이렇게 자동차를 집어넣으면 자동차 우리 RGB 컬러 1080에 제가 1920의 사용이죠. 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요즘 방송 이 화면 사이즈 계산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헷갈리는데 1920에 1080 자동차를 딱 집어넣으면은 픽셀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RGB 색깔 따로 있죠. 그것도 다 계산을 따로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픽셀들을 계속 학습을 시켜서 이것들이 차인지 트럭인지 N인지 여러 가지 고양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쭉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컨볼루션하고 풀링하고 컨볼루션하고 렐로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아주 진짜 간단한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학식들이 있는데 책에는 수학식들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죠. 이건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갖다 쓰면은 힌트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코딩 해보면 알아요. 몇 줄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CNN은 조금 더 복잡하게 해가지고 VGG16이라고 있는데 여기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VG16 한번 보세요. 이게 최근에 나온 알고리즘 중에 CNN 알고리즘 중에 가장 잘 된 건데 요 형태, 요거 지금 이렇게 된 것들이 코딩으로 제가 아키텍처 구조인데 저것들이 코딩으로 다 돼 있습니다. 코딩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샘플 코딩들 갖다가 카피해가지고 써도 충분히 구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들 학습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유넷 아키텍처, 자율주행이라든가 유료 영상 분석이라든가 기상 등등에 많이 쓰고 있는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기본적인 코딩을 갖다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유넷이라고도 얘기하고 VGG16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그냥 기본적인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리고 AI는 제가 아까도 파이썬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파이썬입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사용해야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CNN 여러 가지 알고리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 다 있어요. 조금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사이클런, 파이토치, 텐서플로, 케라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아키텍처로 되어 있다는 거고, 우리가 주로 코딩을 하는데 필요한 건 파이썬이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것들을 노트북 환경에서 노트북이라든가 어디 사용하려면 주피터 노트북을 켜놓는다든가 스파이더나 파이참,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파이썬만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밑에 내용들은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아까 저 앞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 전부는 아니고 이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들 기술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기술들이 사실 이거 치고 들어옵니다. 이것도 필요 없는 기술도 없어지고. 근데 근본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펀더먼트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기본적인 걸 좀 제대로 배워가지고 나와야지 나중에 CNN이 뭐 가령 BNN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라도 사실은 분명히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 펀더먼트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거 너무 쓸데없는 거 말고 그 컴퓨터 비전 쪽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영상을 처리하는 분야의 여러 가지 예를 쭉 보여드릴게요. 그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에는 CNN, 뭐 RNN, 뭐 GAN, 우리 그 그래픽 뉴럴 네트워크 이미지 생성도 하고 변환도 하고 스타일 변환도 하고 그래픽 이미지 강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태그 달고 영상과 관련된 딥러닝 작업들은 저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딥러닝의 응용들의 컴퓨터 비전, 저게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거 어려울 거죠. 소스 코드 이미 태가면 다 있습니다. 소스 코드 GitHub에 올라가면 다 들어있어요. 그대로 사실은 구현해보면 저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 디텍션이라서 이게 사람인지 빵인지 고구마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차인지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서 이렇게 우리 요즘 영상 회의라든가 줌이라든가 목표 강의 들을 때 이렇게 뒷배경 잘라내는 거 있죠. 옛날에 크로마키 탔잖아요. 근데 요즘 비경 잘라내는 게 이렇게 오브젝트를 찾아서 이렇게 세그먼트를 나눠줍니다. 그것들은 사실은 예전에는 지금도 사실은 아직까지 깔끔한 거는 크로마키를 파가지고 해야 되지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컴퓨터로 다 할 수 있죠. 줌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사용하니까. 그리고 저런 것들을 저게 차인지 트럭인지 뭐 그런 것들을 또 다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영상 인식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양이, 개나 고양이 중에서도 개나 고양이를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개 종류, 강아지의 달마시안인지 뭔지를 찾아내는 것들도 다 영상 인식 분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체 탐지 쪽인데 영상인식, 이것도 같이 영상인식 분야예요. 그래서 요즘 그 360도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도 다 찍어서 이렇게 사람을 처음에 스타트할 때 뭐 사람을 하나 딱 지정을 하면은 계속 이걸 쫓아가면서 저 부분을 따로 레코딩을 해줘요. 우선 카메라를,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카메라로 이 사람들을 다 찍는 게 아니라 실제 요거는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 카메라라든가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갖다 처음에 이거 나중에 비디오를 플레이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가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은 따로 이쪽 유튜브 채널로, 이 사람은 유튜브 채널로 따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고, 그리고 우리 그 편집할 때 어도비라든가 이런데 아마 기술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영상 트래킹하는 거. 그것도 다 영상 인식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 곳곳에 사실은 그런 영상 AI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영상 인식 중에 얼굴 인식 기능들. 우리 자동차 이렇게 딱 들어갈 때 자동차 번호판 인식하는 거 있죠. 그것도 다 영상 인식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우리 구글, 우리
폰에서 구글 렌즈 사용해가지고 하면은 저 뒤에 이렇게 딱 선택하면은 어디인지 장소까지 다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 보석까지 찾아주고 그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저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것들은 아이디어거든.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꽃 검색하는 것도 다음에 꽃 검색이 주로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아이디어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하려면은 이렇게 키네틱 센서를 해가지고 몸에다가 이거 다 붙였죠. 붙였는데 이제 요즘은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로 다 오픈 CV를 사용한 이게 또 오픈 포즈라는 그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 갖다 쓰면은 그렇게 사람 관절들을 다 알아서 인식해줍니다. 그래서 옛날 차들은 키네틱 센서가 좀 없어졌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사람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영상 인식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따냅니다. 그래서 딱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들. 그런 것도 영상 딥러닝 응용자 분야 중에 하나고 또 요즘은 이것들은 이제 그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은데 사실 그 일반적인 회사에서 구현하기 좀 힘든 부분들인데 어쨌든 저 애가 뭘 먹고 있는 거라든가 이게 바나나를 몸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잘못 인식한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베이스볼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지 주석 달기들도 딥러닝으로 다 해줍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우리 그 폰에 보면은 사진 찍어서 이렇게 혹시 아이폰 쓰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눕기 따지죠. 다 인공지능 기술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만 쭉 뽑아내고 그리고 책에 딱 사진을 찍으면은 텍스트 따로 분리해가지고 번역까지 해주죠. 다 인공지능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 다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미지 주석 달기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사람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컴퓨터가 다 인식을 하죠. 이런 것들을 어디다 쓰냐면은 우리 그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져오면은 회사에 내는 커다란 아카이브 시스템이 있어서 아카이브 시스템에서 써서 영상들을 다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류하는 데 작업에 사실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음성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라든가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올려주는 거 그런 것들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100% 완벽하게 못합니다. 사람만큼 못해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것들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페이크 영상들 AI 앵커들이죠. 그쪽에 지금 오바마가 전부 사실은 가짜 영상인데 진짜보다 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그런데 방송사에서 요즘은 야간이라든가 이런 데 AI 앵커를 쓰려고 하는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가령 어디 불난 사고를 하는데 막 웃으면서 이거 학습을 잘못시켜서 그래요. 기사를 보고 기사가 불난 그림이다. 불나가지고 막 좀 위험한 상황인데도 이게 학습이 잘못된 AI 앵커라면은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까지 사실은 다 인공지능 쪽에 하나예요. 인공지능으로 공부해서 사실은 그걸 분류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끝까지 하려면 성공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성공을 하겠죠. 페이크 영상이라든가 이렇게 그리고 사람 얼굴 정면만 보여주면은 3D 영상을 예전에 3D 모델링 하려면 사람 스캔이 다 떠냈잖아요. 요즘은 웬만한 것까지는 다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그것들을 학습을 시켜서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우리 메타버스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메타버스 할 때 사실 모든 영상들을 다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미리 만들어 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메타버스 기술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바타를 정면 사진만 찍어놓으면은 알아서 사실은 여러 가지 3D 모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딥러닝 기법들이 있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겐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요. 용어들만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쓸 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사이클 겐이라 해가지고 스타일 변화해 준 겁니다. 요것들은 이제 뭐 제가 스탬프 코드 가지고 만들어보고, 인풋을 저렇게 그림을 저가지고는 모네풍이라든가 망고풍이라든가 세잔느풍이라든가 다 만들어져요. 요즘은. 그리고 AI로 그림 그리미들이 어디 미술 전시회라든가 미술 그런 경진대회에서 사실 1등하고 그러죠. 그래서 얘기들이 논란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스타일 사이클 개인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데 스타일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들도 이렇게 얼룩말로 만들어주는 것들, 이렇게 통들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AI 렌더링 쪽도 가상현실 쪽에 사용되는 것들도 다 딥러닝으로 사실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뭐 딥러닝의 응용 분야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AI를 이용해가지고 스포츠 하이라이트 자동 편집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우리 축구 같은 것들, 오늘 축구하죠. 10시에 축구하는데 이게 한 2시간 해요. 지금 2시간이면 좀 짧은 거죠. 짧은 건데 이런 것들, 이 테니스인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테니스 같은 거 하면은 뭐 한 3시간, 4시간 하나요? 4시간 하는데 그걸 갖다 사람들이 자동 편집하려면은 편집을 하려면은 그 3시간, 4시간을 계속 사실은 클릭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편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 편집을 하면 사람보다는 못합니다, 물론. 그런데 AI 기능을 하려면 어떤 주요 하이라이트 장면을 편집하는데 불과 10분 정도 내면 4시간짜리 작업을 쫙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사람만치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냐면은 영상을 쭉 볼 때 이 사람은 득점을 하게 되면은 소리를 확 나죠. 그러니까 소리가 있는 지점, 내지는 얘가 특수한 제스처를 얘를 들어놓는다든지 손을 바짝 든다든지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부분을 학습을 시켜서 찾아내서 그 부분을 앞뒤로 5초씩 잘라낸다든가 그런 방법을 쓰면은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 싸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될 수 있게끔 계속 훈련시키는 거고, 골프도 마찬가지 4시간 정도짜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자동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일반 회사에서 잘 쓰냐? 잘 못 씁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한 80%는 따라오는데 한 10%, 20%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것들을 정확도를 올리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것들이 이제 사람 인력도 모자라고 기존에 해야 될 일도 많아서 인력도 모자라서 그것들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계속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이건 처음부터 다 여러분들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못하고 스탠퍼드라든가 이런 데 있는 스티브 잡스를 데려라도 빌 게이츠를 데려다 못해요. 이것들은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AI 스포츠 중계, 요거 같은 경우에 축구 같은 경우에 이게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말고 마이너리그급들은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단들도 축구 구단들도 이런 것들을 마이너급들은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12대의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카메라가 자동으로 따라가면서 줌아웃을 해요. 그리고 2사람 나오는 거, 3사람 나오는 것들을 학습을 시켜놓으면 그걸
여러 대 12개의 카메라를 지가 알아가면서 커팅하고 편집하고 해가지고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 NAB에 가서 NAB 그 방송 장비 전시회에 있었는데 그것들을 제가 찍어온 거예요. 요즘 최근에 K리그라든가 이런데 메이저급 말고 마이너급에 도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타구 예측이라든가 딥러닝을 이용해서 요즘 많이 봤죠 이런 것들은. 요즘 골프를 쳐도 혹시나 스크린 골프장에 가보셨을지만 보면 알겠지만은 골프 공을 딱 치는 순간에 타구가 어느 쪽으로 나갈지 사실은 다 알려주죠. 그거를 응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AI 스포츠 중계, 뭐 VR을 사용한 것들 다 인공 영상으로 만들어내는데 다 AI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하는데 여기 사람이 걸어온다든가 이것들은 오브젝트 디텍션 아까 얘기했었죠. 영상으로 사실은 오브젝트 디텍션을 다 하고 라벨링 붙이는 것들 다 하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위험한지 뱀인지 고양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자율주행에 활용을 합니다. 신호등, 특히 신호등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요거는 사실은 제 차에 달려있는 건데 예전에 999불 주고 다른 거예요. 지금 한 2, 3년 전에 다른 건데 그 우리나라의 그 현대 기아의 웬만한 자율주행보다 훨씬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올 때도 거의 사실 두 손 두 발 다 뛰고 오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오픈 파일럿이라 해가지고 이게 그 GitHub에 다 오픈되어 있는 소스로 다 오픈해져요.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소스로 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IBM 왓슨에 이렇게 그 의료 영상들 판독하는 것도 있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기술 좀 빨리 할게요. 그리고 단백질 구조 예측,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이미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과거의 논문 데이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단백질 구조 예측도 가능하고 요즘은 반도체 설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나온 건데 이거 2021년 국제학술지에 나온 내용인데 구글이 설계한 반도체 구조입니다. 저게 다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AI 범죄 사실의 90%를 일주일 전에 예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이게 언제죠? 최근 2020년 7월달에 나온 뉴스인데 2014년에서 16년 사이에 지역별 범죄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일주일 전에 거기에 범죄가 일어날지 안 할지를 일주일 전에 예측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GPT-3라 해가지고 딥러닝에 의해 자연어 처리, 아까 자연어 처리 얘기했었죠. 영상도 뭐 얘기했었고 자연어 처리 얘기했는데 이거는 우리도 지금 내부적으로 해보면은 주요 단어 몇 가지만 넣어주면은 알아서 문장을 다 만들어져요. GPT-3는 뭐 Generate Pre-trained Transformers 3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학습 데이터가 3,000억 개의 텍스트를 학습 데이터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는 거. 2020년이고 GPT-4 같은 경우는 2,800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2023년 내년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GPT-3를 이게 지금 GPT-3가 어디 나왔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만든 오픈 AI라고 있어요. 거기서 발달이 돼서 지금은 요거는 GPT-3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건데 최종으로 코딩도 가능하고 문장 변환도 되고 이메일 작성도 되고 소설도 쓰고 그렇습니다. 코딩 우리 뭐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은 노 코딩, 로우 코딩 그러는데 요거는 지금 인공지능을 하는 거는 요거는 샘플은 간단한 샘플인데 사실 코딩을 사실은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코딩 하면은 뭐 그
기본적인 코딩 룰들을 알아야 돼요. 문법 정도는 학교에서 배우겠지만은 나중에 나오면은 회사에도 코딩이 있고 어디라도 선배들이 어디 또 뒤져봐라 그러면 어디 또 뒤지면 코딩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코딩을 하는데 코딩하는 인공지능은 사실은 이거 샘플이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아직 못해줍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갖다 쓰면은 사실은 우리는 이런 코드들을 엮어주는 역할들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자동으로 코딩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 문장을 넣어주면은 밈까지 생성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림도 자동으로 생성해 주고 그리고 문장 변환하는 인공지능 GPT-3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웹페이지의 내용도 자동으로 채워주는 거. 우리 챗봇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우리나라 챗봇은 조금 약간 좀 성능이 떨어지지만은 외국 챗봇들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오픈AI의 DALL-E2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런데 오픈AI.com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테디베어가 타임스퀘어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를 말로 했으면 저렇게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다 문장을 쓰면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우주인이 막 타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다 만들어져요. 이집트에서 테디베어가 이집트에 가고 있는 그림들. 그리고 AI 출판사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출판 편집과 쪽에 사실은 뭔가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근데 인키트닷컴이라는 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실 책 사서 보내시는 분 별로 있어요. 대부분 요즘 출판 편집과 친구들은 대부분 웹페이지에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어떻게 하면은 웹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웹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스토리를 만들까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인키트닷컴에 가면은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인키트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베스트셀러를 1900